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2입니다. 결혼 후 줄곧 충청도 청주에서 살았고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날 눈도 못 마주치고 떠나보냈죠. 항암 치료에, 병간호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남편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딸은 시집가서 제주도로 이사 가버렸고 아들은 서울에 직장을 잡고 정착했죠. 저는 그 아들을 위해 정말 모든 걸 바쳤습니다. 제가 25에 결혼했을 땐 정말 손에 물 묻히지 않던 시절이 없었어요. 미용실도 하고 반찬 가게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했습니다. 허리 한번 펴볼 날이 없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군대도 마치고 결국 대기업에 입사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됐습니다. 이름은 김도훈. 그리고 도훈이가 33 되던 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라고 해요. 그녀의 이름은 정은지, 당시 29, 아들보다 4살 어렸습니다. 처음엔 참 고왔습니다. 요즘 애들답게 옷차림도 세련되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무엇보다 애교가 많았어요. 어머님 너무 예쁘세요. 피부가 진짜 좋아요. 어머님이 이 김치 담그셨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런 말을 웃으며 하는데 마음이 금세 풀리더라고요. 사돈댁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은지 친정은 수원에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었고 첫인상도 좋았죠. 사돈 어른도 사위 복 받았다며 저한테 큰절도 하셨고요. 결혼식 날 저는 혼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 없이 보내는 아들 결혼식이 서러웠고 이제 정말 제 손 떠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 은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랑 딸처럼 지내요. 친정엄마처럼 어머님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제가 전 부치면 은지는 옆에서 고기 굽고 수육 삶는 법도 배우고 김치 담그는 것도 함께 했죠. 어머님, 저는 진짜 엄마 같아서 좋아요. 도훈이 오빠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전 친정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좋아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던 은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은 존재가 생긴 줄 알았죠. 그리고 1년 후 은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기 생겼어요. 눈이 동그래진 은지가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달려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은지야, 잘 됐다. 내가 죽기 전에 손주라도 안아보겠네. 어머님, 아기 낳고 나면 같이 봐주실 거죠? 저 혼자 못 키워요. 그럼 그건 말해 뭐하니? 친정엄마는 일하시니까 못 오시고 어머님이 해주세요. 진짜 의지할 사람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웃으며 손을 꼭 잡던 그 아이.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밤새 안 자고 우는 아기 돌보다 보면 누구라도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애 좀 조심히 안아주세요. 어머님, 애기가 놀라잖아요. 어머님, 지금 손도 안 씻고 과자 주시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제가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한 행동도 며느리 눈엔 불편한 간섭이었고 정성껏 만든 이유식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말에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아들에게 말해볼까 고민했지만 그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은지 피곤하대. 좀 이해해줘. 단 한마디뿐이었어요. 도훈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은지가 회복되면 달라질 거라 믿었죠. 손주가 자라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돌 무렵 제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술 후엔 당연히 혼자 살 수 없었기에 아들 내외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 2달만 눈 딱 감고 있다 나올게. 은지한텐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전 짐을 싸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말 없던 은지가 하루 이틀 지나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열면 어머님 뭐 찾으세요? 거실에 앉아 TV 보면 어머님 애 자요. 물 한 컵 마셔도 이 컵 쓰시면 안 돼요. 저희 전용이에요. 나 지금 집에 있는 거 맞나? 어느 순간 저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요양원 알아보세요, 어머님.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침묵과 참음이 쌓였는지 당사자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날도 별일 아니었어요. 은지가 좋아하던 흰 블라우스를 제가 빨래하면서 같이 빨아버렸거든요. 빨간색 수건이 같이 들어가면서 은지 옷에 물이 들었죠.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이 굳더니 블라우스를 손에 꼭 쥔 채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예감은 있었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힘들어요. 어머님이랑 사는 거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 다시는 안 그런다, 은지야.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집에서 발 뻗고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눈치 보이게 했니? 그게 문제죠. 어머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제가 눈치를 봐야 돼요. 그날 제 심장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눈 떠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애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집안일도 어머님이 하시면 다시 제가 또 정리해야 해요. 음식도 어머님 입맛이 아니라 저랑 도훈 오빠 입맛에 맞춰야 하잖아요. 솔직히 이 집이 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내가 나갈까?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며느리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퇴근하고 들어와 내내 말이 없었죠. 그저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다가 제가 쌓아둔 짐 가방을 보더니 엄마, 왜 짐 싸? 하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불편하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숨만 쉬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다음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요양원 들어갔다가 몸 좀 회복되면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가는 줄 아냐. 알아. 근데 은지가 좀 예민해져서 결국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며느리를 위한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있을 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차에 태우고 경기도 외곽의 요양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시설도 좋고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상주하고 그래.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가는 길에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차 문을 닫더군요. 요양원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식사 시간, 같은 복도를 오가는 노인들, 그리고 창밖에만 나가 있으면 어르신, 바람 들어요. 하는 간호사 목소리. 한때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짐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그들이 조용히 나를 밀어낸 이곳이 바로 그 결과였죠.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도 없고 며느리도 없이 혼자 와서 말없이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이제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지? 그냥저냥. 은지는 미안하대. 은지, 그 애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내가 그 집에 너무 오래 있었지 뭐. 엄마 그때 말 좀 해주지. 그렇게 힘든 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하니? 내가 내 편 아니었잖아. 그 말을 하고 처음으로 제 아들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요양원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지내는 할머니들과 산책도 하고 서로 가족 자랑도 하고 가끔은 젊은 요양보호사에게 말을 걸며 외로움을 달랬죠. 하지만 밤이 되면 눈을 감고도 자꾸 그 집 거실이 떠오릅니다. TV 켜져 있는 소리, 은지의 낮은 한숨, 손주가 울던 소리,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은지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에 와서 처음 듣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찾아뵙고 싶어요. 그렇게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예전의 그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더군요. 어머님 저 죄송해요.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찾아왔니? 저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도훈 오빠랑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다퉜고 오빠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게 평생 후회될 거라고.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아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갔고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손주도 같이 왔습니다. 아이는 한참 저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 올 거야?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래.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요양원으로 찾아오고 아이와도 자주 영상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원망도 했고 그리움도 있었고 지금은 그저 조금은 평온합니다. 요양원 생활 1년. 처음엔 하루하루가 눈물로 젖었지만 지금은 그냥 담담해졌습니다. 아들이 오고 손주가 웃으며 안기는 날도 슬펐다가 행복했다가 감정이 둥글게 둥글게 굴러다녔죠. 그동안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은지에게 엄마가 아니라 짐이었을까? 나는 정말 아들의 가정을 무너뜨린 불청객이었을까? 시간이 흘러서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여겼지만 그 애는 나를 한 번도 엄마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밖에 잠깐 나가볼래? 응? 어디 가게? 그냥 산책 겸 드라이브. 저는 조심스레 휠체어에 앉았고 손주는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외곽길을 따라 달렸고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논 사이에 피어난 작은 꽃들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벼가 참 고왔네. 올해 풍년이려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엄마 미안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하니. 그래도 해야겠어. 그때 엄마가 우리 집에 있었던 게 그게 당연한 건데 난 그걸 불편함으로만 봤어. 아무리 그래도 내 마누라 눈치 보던 내가 더 밉더라. 그래. 맞아. 나 엄마보다 그때는 은지 눈치 봤어. 그게 부부 사이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차장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지고 흐려지고 그리고 그 눈 밑엔 말 못할 그리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오지 않을래? 뭐? 은지도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 아이도 엄마 보고 싶어하고. 너 미쳤니? 엄마가 또 그 집 들어갔다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까봐? 이번엔 다를 거야. 정말 우리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 걸 알았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며칠 후 은지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과일 바구니, 다른 손엔 손주 손을 꼭 쥐고 있었죠. 할머니, 나 귤 좋아해.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세상의 어느 말보다 강했습니다. 은지는 제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나도 힘들었어. 다시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 제대로 한번 딸 노릇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눈동자 속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얽혀있던 매듭 하나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혼자 요양원 창밖을 보며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후 남편 따라 고생만 하며 산 세월,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 휘고 손가락이 뒤틀릴 때까지 일한 날들, 그리고 겨우 의지할 줄 알았던 아들에게서 내쳐졌던 그 순간까지 다 지나온 시간들이 한 겹, 두 겹, 늙은 제 마음 위에 내려앉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다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영희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이제 집에 좀 가려고요. 그 말에 선생님도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엔 두려웠던 그 공간이 이번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훈이가 문을 열었고 은지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영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잘할 자신 없어. 나도 이제 늙고 힘없어. 그거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힘든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죠. 맞아. 사랑받고 싶었어. 그 말을 하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는 제 옆에 찰싹 붙어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여기서 자는 거지? 그래. 할머니가 우리 도훈이 키웠던 것처럼 너도 좀 안아보자. 아이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내일도 할머니랑 밥 먹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한 번 무너졌다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용서로 메워졌고 오해는 컸지만 이해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가족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 김영희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가까우면서도 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었던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